12년 전 연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떠났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비수 같은 말을 남긴 채요. 민준은 그녀를 증오하며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죽으며 아이들에게 남긴 건 원망이 아니라 민준의 개인 번호였습니다. 정말 무서울 때만 전화해. 이 번호 주인은 사람을 살리는 영웅이란다. 아저씨, 엄마가 무서울 때 이 번호로 전화하랬어요. 엄마가 안 움직여요. 도와주세요. 12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지독하리만큼 슬펐고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연수가 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2번 톡톡 눌러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에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냉혈한이라 불리는 성진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강민주는 방금 마친 수술의 피로를 씻어내며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때 책상 위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연수. 12년 전 그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삭제되었던 이름이었다. 민주는 굳은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리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엄마가 안 깨어나요.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잔뜩 겁에 질려 울먹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민준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이 앞섰다. 그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뛰쳐나갔다. 12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주소,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그 낡은 빌라로 향했다. 눈보라 속의 재회. 창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낡은 빌라 402호. 문을 열자마자 민준을 맞이한 것은 서늘한 냉기와 코끝을 찌르는 적막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시간이 멈춘 듯 연수를 쏙 빼닮은 2아이가 서 있었다. 아저씨가 엄마 친구예요?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인 아이들. 11살쯤 되었을까 소유와 은유라 불리는 쌍둥이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아이들을 지나 방 안쪽으로 향했다. 낡은 침대 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연수가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맥을 짚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미세하게 박동이 느껴졌다. 12년이라는 공백,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왔지만 지금 그는 옛 연인이 아닌 의사여야 했다. 걱정 마. 아저씨가 엄마 꼭 깨워줄게. 민주는 소유와 은유를 안심시키며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비친 민준의 모습은 차가운 의사가 아닌 유일한 구원자였다. 12년 만에 울린 번호는 끝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했던 진실로 향하는 문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연수는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친 탓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민주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우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차갑고 정갈하기만 했던 그의 펜트하우스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운동화 2켤레가 놓였다.
소유와 은유는 낯선 공간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12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마주한 자신의 핏줄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원망보다 더 아픈 낯설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 엄마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민준의 서툰 위로에 정적을 깬 건 언니 소유였다. 소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연수의 눈매를 빼닮은 그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죠?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린 그를 향해 소유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다. 그럼 엄마 혼자 아파서 울 때 어디 있었어요? 우리 배고파서 수돗물 마실 때, 엄마가 아저씨 사진 보면서 몰래 미안하다고 빌 때, 그때 아저씨는 어디 있었냐고요? 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은 민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겼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몰랐다는 변명은 아이들이 견뎌온 11년의 고통 앞에서 오만한 사치일 뿐이었다. 베일을 벗은 잔인한 진실. 아이들을 겨우 재운 뒤 민준은 비서에게 지시의 12년 전의 기록을 낱낱이 조사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안에는 믿기 힘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12년 전 민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가 연수를 찾아가 건넸던 것은 단순한 돈봉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연수의 병든 아버지를 볼모로 삼아 협박했고 민준의 앞길을 막지 말라며 아이를 지울 것까지 강요했다. 연수는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민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자신이 냉혈한이라 불리며 화려한 수술실에서 명성을 쌓는 동안 연수는 홀로 쌍둥이를 키우며 세상의 냉대와 가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주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신음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12년 전 그녀를 떠나보냈던 그날처럼 민주는 복받쳐 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피눈물을 흘렸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비겁한 가해자일 뿐이었다. 서류 봉투 속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며 민준이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각, 고요하던 거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안방에서 잠들었던 첫째 소유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아저씨, 은유가 이상해요. 은유가 숨을 안 쉬어요. 민주는 서류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 위 막내 은유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사진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본능이 뒤통수를 때렸다. 선천성 심장 질환에 의한 급성 심부전. 아이는 이미 한계치까지 버티다 무너진 것이었다. 민주는 구급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다. 은유를 들쳐업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따라오는 소유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때렸지만 그는 앞만 보고 달렸다. 수술실, 멈춰버린 손. 자신의 병원 수술실, 환한 무영등 아래 누운 것은 이름 모를 환자가 아닌 자신의 딸이었다. 민주는 살균 세척을 하며 손을 씻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친 듯이 떨렸다. 12년 전 연수를 떠나보낸 죄책감에
메스를 떨어뜨렸던 그날의 트라우마가 다시 도진 것이다. 내가 죽이면 어떡하지? 내 오만이, 내 무관심이 이 아이까지 죽게 만들면? 공포가 마취제처럼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소유가 간호사를 통해 낡고 해진 물건 하나를 전해왔다. 연수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다던 낡은 청진기였다. 아빠, 엄마가 그랬어요. 이 소리는 아빠가 우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청진기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판이 손바닥에 닿자 잊고 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인턴 시절 가난한 연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주었던 그의 첫 번째 청진기. 그녀는 항상 그 청진기를 민준의 가슴에 대며 웃었다. 이 소리 들려? 오빠 심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 기적의 박동.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돌변했다. 공포로 흐려졌던 시야가 얼음처럼 투명하게 맑아졌다. 연수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의 심장 속에, 그리고 이 낡은 청진기 속에 여전히 살아 그를 붙들고 있었다. 어시스트, 메스. 떨림은 멈췄고 목소리엔 서슬 퍼런 확신이 실렸다. 민준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빠르고 정확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과 아빠로서의 간절함이 집약된 칼끝이 은유의 심장을 향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멈춰있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B-, B-, B-. 은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제야 수술대 옆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낡은 청진기를 가슴에 품은 채 그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소유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이제 그에게 아빠라는 이름은 흉터가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은유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자마자 민준의 세계를 지탱하던 화려한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수술실 앞 복도 끝 고고한 자태로 걸어오는 어머니 박 여사의 구두 굽소리가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울렸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아이들을 혐오스러운 오물이라도 보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당장 저 애들 치우지 못해? 병원 이름에 먹칠할 셈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12년 전 연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자신을 완벽한 인형으로 사육했던 여자. 민준의 눈동자 속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서늘한 불꽃이 일었다. 얼어붙은 핏줄. 어머니의 사전엔 사람은 없고 명예만 있나 봅니다. 민준의 음성은 평온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박 여사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뺨을 내리쳤다. 찰상 마이너스 고요한 복도에 파열음이 퍼졌고 민준의 고개가 비스듬히 꺾였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미 12년 전 연수를 잃었을 때 그의 영혼은 감각을 잃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병원의 후계자 자리와 내가 누리는 부가 누구 덕분인지 잊었니? 잊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민주는 가운 주머니에서 병원장 직인이 찍힌 사직서와 가문의 인장, 그리고 차 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금속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비릿한 소음이 마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12년 전 버린 건 연수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죽은 채로 어머니의 트로피가 되어 살았죠. 왕관을 버리고 아빠가 되다. 민주는 뒤돌아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던 소유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어머니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가치 있는 옹기였다. 이제 전 병원장이 아닌 소유와 은유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건 오늘로 끝입니다. 박 여사의 고함이 등 뒤에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생경할 정도로 가벼웠다. 수천억의 자산과 명예를 뒤로한 채 그의 손에 남은 건 낡은 청진기 하나와 아이들의 온기뿐이었다. 눈보라가 거친 밤하늘 위로 시리도록 푸른 새벽빛이 차올랐다. 민주는 소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메스만을 쥐었던 그의 손이 비로소 누군가를 지탱하는 손이 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연수가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도 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소유야, 아빠랑 같이 은유 만나러 가자. 민준의 목소리에 서린 것은 결연한 독립의 의지이자 12년 만에 되찾은 뜨거운 인간의 심장 소리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잔인한 겨울이 가고 연수의 뜰에도 마침내 연두빛 봄이 찾아왔다. 은유의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고 민주는 약속대로 모든 명예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는 거대한 병원장이 아닌 작은 지방 보건소의 의사이자 두 딸의 서툰 초보 아빠로 살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연수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수목원을 찾았다. 찬란하게 부서지는 봄볕 아래 연수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는 따스하게 데워져 있었다. 민주는 정성껏 준비한 하얀 꽃다발 옆에 12년의 세월이 묻어 있는 그 낡은 청진기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연수야, 이제야 이걸 너에게 돌려주네. 민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떨렸다. 차가운 메스만을 신봉하며 로봇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묘비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청진기 차가운 금속판 위에 손을 얹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떨리지 않는 단단하고 뜨거운 손이었다. 12년 만에 들린 고백. 그때 양옆에서 따스하고 작은 온기가 민준의 커다란 손을 맞잡았다. 왼쪽엔 건강을 되찾은 은유가, 오른쪽엔 기특하게 동생을 지켜낸 소유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입술을 뗐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처음이었다. 아저씨라는 벽 너머로 들려온 그 이름. 민준의 심장이 은유를 수술하던 순간보다 더 세차게 요동쳤다. 아이들은 민준의 손가락을 하나씩 움켜쥐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12년 전 연수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가장 눈부신 햇살과 꼭 닮아 있었다. 민주는 무릎을 굽혀 두 아이를 가슴이 터지도록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규칙적인 고동 소리가 민준의 가슴에 닿아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졌다. 봄볕 아래의 맹세.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민주는 연수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맹세를 새겼다.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성의 왕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연수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작은 심장들을 위해 남은 평생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아빠로 살아가겠노라고. 세 사람이 걷기 시작한 길 위로 흐드러진 벚꽃잎이 비처럼 흩날렸다. 민준의 한쪽 손엔 소유가, 다른 쪽 손엔 은유가 대롱대롱 매달려 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12년 전 멈췄던 강민준의 시계는 이제야 비로소 세 사람의 심장, 박동에 맞춰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들에게 하고픈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감동 사연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